한국 없으면 미국은 마비될 지경입니다.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벌어진 고위급 장관의 발언입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국 기업이 퇴출되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 DC의 에너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출고된 지 이틀밖에 안 된 전기 픽업 트럭 한 대가 충전 중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열 현상인 줄 알았던 주민들이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배터리 팩 부분에서 이상한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증언이 잇따랐죠. 마침 근처를 지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1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특수화학 소화제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배터리 팩은 완전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차량 세대도 열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즉시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제품 결함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소식은 곧바로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렉싱턴 지역 방송국이 현장을 생중계했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픽업 트럭에 장착된 배터리 모듈이 한국 기업인 이노셀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7년째 에너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조사관이에요. MI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곧바로 정부에 들어와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분석에서는 부서 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 배터리 모듈 화재 사고라는 제목으로 전국 방송에 내보냈죠. CNN과 폭스뉴스도 이 소식을 받아 보도했고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런 보도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에너지부 본부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부서 내에서는 즉시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 것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어요. 부서장인 제임스 하트만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켄터키 전기차 화재 사건의 현장 조사 책임자로 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사건이 심상치 않으니 아침 첫 비행기로 렉싱턴으로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간단한 짐을 챙기며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터리 관련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셀의 배터리는 지금까지 안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이노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배터리 제조업체였어요. 그들의 제품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온라인 뉴스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선 한국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보다 협력업체의 문제일 거라 생각하며 렉싱턴으로 이동했습니다. 렉싱턴에 도착한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소방서 조사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탄 냄새와 화학물질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소방서 조사관 데이브 로빈스는 저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해줬어요. 화재는 배터리 팩에서 시작됐고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상된 차량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배터리 팩의 일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주변 금속 부분도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노셀 배터리는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급격한 열폭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배터리 샘플을 수거해 워싱턴의 실험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언론은 이미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DC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뉴스를 확인해봤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중국이 추방되고 그 다음은 한국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화면에 나와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어 이제는 한국산 배터리까지 문제가 생겼다면서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열리는 에너지 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에너지부를 대표해서 어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회 보좌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 보좌관은 이미 배터리 안보 위협에 대한 법안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 조사가 초기 단계라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한 하원 의원 보좌관은 이번 사건이 미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배터리 산업이 육성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여론의 반응만 신경 쓰는 그들에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의원 보좌관이 동양계 남성과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일부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보좌관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노셀만 잡히면 시장 15%는 열릴 거예요. 상대방의 답변은 들리지 않았지만 보좌관은 계속해서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화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는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배터리 안보 위협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한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외국산 제품 불매를 호촉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가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빨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이노셀의 과거 안전 기록과 미국 내 배터리 시장 현황, 그리고 최근 에너지 정책 동향까지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인 마이클 크레이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미국 에너지 주권 운동의 대표적인 활동가 중 한 명이었어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줄곧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연구와 시민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죠. 마이클과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만나서 정책 이슈에 대해 토론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제게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로 듀퐁 서클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장소였어요. 카페에 도착한 마이클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이미 커피를 주문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마이클은 곧바로 켄터키 전기차 화재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책임자라는 걸 알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이클은 이 사건이 미국 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마이클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의 배터리 제조 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이미 중국에게 시장을 내줬는데 배터리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완전히 중국과 한국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에너지 자립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모든 외국산 배터리를 문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마이클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거였어요. 각국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 개발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은 이어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워싱턴에서 중국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의회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제 의회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의원 보좌관과 동양계 남성의 대화 내용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이클은 저에게 이번 조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원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배경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에너지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제 역할이지 특정한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이클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자신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설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집으로 향했어요. 알링턴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제가 여러 번 가본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의 마이클이 침울해 보였거든요. 그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며 맥주 한 잔을 건넸어요. 마이클은 소파에 앉으며 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크레이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마이클의 아버지가 엔지니어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그는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30년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근무한 후 2018년 조기 퇴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배터리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메리칸 파워셀이었어요. 마이클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사업에 열정적이었는지 생각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우려했어요. 그래서 퇴직금과 집까지 담보로 잡고 회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파워셀은 처음에는 꽤 순조롭게 성장했어요.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고 몇몇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초기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들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지만 생산 규모에서 한국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좌절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선호했거든요. 2020년 3월 아메리칸 파워셀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모든 개인 재산을 잃었고 30년 넘게 쌓아온 퇴직금도 회사 부채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은 그때의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평생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파산 경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했죠. 그렇게 우울증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활동과 일정을 줄이고 아버지를 돌봤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미국 기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였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신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이노셀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미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처럼 꿈을 잃고 죽어가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객관적 판단을 흐릴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마이클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제가 조사관으로서 지켜야 할 객관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지켜봤어요. 언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정치적 논쟁도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미디어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한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배터리 안보 위기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전문가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아직 제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노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에너지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동료가 뉴스를 보여줬어요. 이노셀의 미국 법인 대표인 박진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켄터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모듈이 자사의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얼 넘버와 제품 사양을
재검토한 결과 정식 생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는 이어서 이노셀의 모든 제품이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배터리는 엄격한 인증과 미국 내 판매 승인을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안전성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노셀 로고가 붙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조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를 흉내낸 가짜 배터리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중국의 일부 업체들이 이노셀과 유사한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노셀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나라 탓하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는데 정작 과학적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수거한 배터리 샘플의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무렵 워싱턴 DC 일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차 국회의사당 근처를 지나다가 여러 의원실에서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 보좌관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를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이노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더 검증된 업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이클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환경단체들이 연합해서 한국산 배터리 공급 중단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청원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이번 기회에 미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이 이 청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한 하원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외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의원이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배터리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을 배제하면서 중국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중국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국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누구든 이노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비난받을 분위기였습니다. 저조차도 조사관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흐름 속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에너지부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료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노셀이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재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정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이노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의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과 파트너 기업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철수 규모였습니다. 이노셀은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 2개의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장들에는 총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현지에서 고용한 미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80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이었을 거예요. 조지아와 미시간의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노셀의 철수 조건은 예상보다 관대했어요.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법적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가적인 기부 계획이었어요. 이노셀은 미국의 에너지 혁신 재단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공장 설비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최신 생산 장비들을 미국의 중소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철수할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노셀은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미국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들은 이를 시민의 힘으로 이룬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위험한 외국 기업을 축출했다는 논조였습니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지들은 우수한 기업을 잃었다며 아쉬워했어요. 특히 지역 언론들의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의 지역 신문들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업무 관계로 조지아의 한국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임금 수준도 지역 평균보다 높았고 복리후생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노셀이 관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배터리 제조업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연구개발 인력들이었어요. 이노셀은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출신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개발하고 있던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모두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노셀의 철수가 미국 배터리 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노셀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들이 떠나면 미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빠른 철수 결정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보통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는데 이노셀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노셀의 철수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론과 정치적 압력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정부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2년 전부터 미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이노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연구 인프라가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이었거든요.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인 스티브 밀러 박사로부터 긴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노셀의 철수로 인해 프로젝트가 최소 2년 지연될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이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도 어렵고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기술 이전과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미 3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었어요. 이노셀과 함께 개발 중이던 고체, 전해질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 연구소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배터리 연구센터는
이노셀로부터 연간 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이 자금으로 2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10명의 박사 후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센터 소장에게 이노셀이 철수한다는데 괜찮냐고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캐롤 교수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노셀의 철수로 인해 연구 프로그램 전체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없게 됐고 연구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됐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점점 무거운 마음이 됐습니다.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미국의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차세대 인재 양성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드디어 켄터키 화재 사고의 배터리 샘플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소재 독립분석기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받아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의 라벨에 있는 QR코드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노셀의 정품 QR코드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발견됐어요. 일반인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정밀 분석 장비로 확인해보니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 성분이었어요. 리튬, 코발트, 니켈의 비율이 이노셀의 표준 사양과 약간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정밀 분석을 해보니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이노셀 측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조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더 자세히 검토하던 중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배터리 케이스에 새겨진 제조일자가 이노셀의 생산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날짜에는 이노셀에서 이 모델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이노셀 측에 연락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기술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문제가 된 배터리는 분명히 이노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교하게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이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마이클은 설령 그 배터리가 모조품이라고 해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미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노셀의 철수로 비어진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의 논리도 일리가 있었지만 무고한 기업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추가 조사 방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모조품을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조품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이상 누가 왜 이런 정교한 가짜를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먼저 문제의 배터리가 어떤 경로로 켄터키의 전기 픽업 트럭에 장착됐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을 제조한 회사는 미시간의 중견 자동차 업체인 썬더볼트 모터스였어요. 저는 그들의 조달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당자인 로버트 김스는 처음에는 협조적이었지만 자세한 질문을 하자 점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슨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는 정식 공급업체를 통해 조달됐다고 했습니다. 이노셀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중간 유통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는 해당 배터리를 이노셀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의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캐묻자 유통업체 대표는 구체적인 공급업체 이름을 밝히기 꺼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에너지부 조사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답을 회피할 시에 강력한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적 책임 문제를 언급하자 마지못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급업체는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였어요. 저는 즉시 아시아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배터리 유통업체처럼 보였어요. 웹사이트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여러 유명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사의 연역을 보니 설립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원진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대표 이름만 나와 있고 다른 경영진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제 협력을 통해 홍콩 당국에 정보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 에너지 솔루션의 등록 주소지는 실제로는 작은 사무용품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는 명백히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가짜 회사를 통해 모조품을 유통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이메일이었는데 발신자는 자신을 배터리 업계 내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켄터키 화재 사건의 진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문제 배터리는 이노셀 제품이 아님. 중국 신화에너지에서 위조 생산. 증거 있음.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음. 저는 처음에 이것이 가짜 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저녁 링컨 메모리얼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 첸이라고 소개했어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10년간 배터리 업계에서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한 중견 배터리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가 의심스러웠고 그는 제 태도를 보더니 자신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서게 됐는지부터 설명했어요. 그는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첸에 따르면 신화에너지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중견 배터리 제조업체였어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품질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저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화에너지가 의도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모방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노셀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LG, 삼성 등 여러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신화에너지 공장 내부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진에는 각종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배터리들이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는 단순한 모조품 제조를 넘어서 체계적인 브랜드 도용 사업이었습니다. 켄터키 사건은 이런 광범위한 위조 사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첸은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화에너지가 미국의 한 배터리 회사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미국 회사가 신화에너지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대신 모조품을 통해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 회사가 어디인지 물었어요. 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코얼리티 배터리입니다. 첸이 언급한 코얼리티 배터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코얼리티 배터리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중견 배터리 제조업체였어요. 5년 전만 해도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코얼리티 배터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을 보니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노셀 같은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얼리티 배터리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윌슨에 대해 알아봤어요. 윌슨은 텍사스 출신으로 석유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10년 전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윌슨은 최근 몇 년간 워싱턴에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산 배터리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저는 윌슨의 최근 행보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가 설립한 미국 에너지 자립 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는 겉보기에는 정책 연구 기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퀄리티 배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협회가 최근 몇 달간 중국계 로비스트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공개된 로비 등록 기록을 보니 중국의 여러 기업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 미팅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개된 서류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퀄리티 배터리와 중국의 신화에너지 사이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니 퀄리티가 신화에너지에게 특정 배터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신 신화에너지는 퀄리티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특정 시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합법적인 모조품 제조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보고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퀄리티 배터리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이노셀을 겨냥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화에너지와 손잡고 이노셀 브랜드의 불량 배터리를 만들어 유통시킨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빌미로 이노셀을 시장에서 축출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첸에게 다시 연락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했어요. 며칠 후 첸은 더욱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신화에너지와 퀄리티 배터리 사이의 내부 이메일들이었어요. 이메일들을 보니 두 회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퀄리티 측에서는 이노셀의 제품 사양과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신화에너지는 이를 바탕으로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안전 기준을 무시한 불량품을 제조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메일 중 하나에는 의회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노셀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의회에서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의원 보좌관과 중국계 남성의 대화에서 이노셀만 잡히면 시장 15%는 열린다는 말을 들었던 것 말이에요. 이제 그 대화의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모조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이 사건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것도 일부 정치인들이 성급하게 반외국 정서를 부추긴 것도 모두 이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인 이노셀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누명을 쓰고 미국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1,800명의 미국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연구 성과가 물거품이 됐어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퀄리티 배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미국 우선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쌌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 기업과 손잡고 경쟁업체를 음해했으면서도 겉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이노셀의 명예도 회복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공개 방법을 고민했어요. 단순히 에너지부 내부 보고서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거든요. 저는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이 사실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저는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먼저 에너지부 내부에서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제임스 하트만 부서장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즉시 법무부와 FBI에
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바로 하원에너지상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샌드라 로페즈 의원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로페즈 의원은 예전부터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분이었어요. 그녀의 보좌관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즉시 청문회 개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인들을 섭외해야 했습니다. 채는 처음에 공개 증언을 꺼려했지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노셀의 박진수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퀄리티 배터리 측에서는 이미 청문회 소식을 듣고 대응에 나서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력한 로펌을 고용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브래드 윌슨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것이 외국 기업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날짜는 다가왔고 하원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나갔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로페즈 위원장이 청문회를 시작하며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올랐어요. 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켄터키 화재 사고의 배터리가 이노셀 제품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부터 시작해서 신화에너지와 퀄리티, 배터리의 공모 사실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청문회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퀄리티 배터리와 신화에너지 사이의 이메일을 공개했을 때 청문회장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두 회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노셀을 음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일부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첸이 증언대에 올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신화에너지의 모조품 제조 현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했어요. 각종 유명 브랜드의 가짜 배터리들이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진수 이노셀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해서 회사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지 호소했어요. 15년간 미국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800명의 미국인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면 퀄리티 배터리의 윌슨 CEO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신화에너지와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노셀을 음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또한 이노셀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도 함께 결의했습니다. 청문회가 끝이 끝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노셀에 대한 사과와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퀄리티 배터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녁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듀퐁 서클의 그 카페로 향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마이클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 대신 깊은 고뇌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 옆에 앉으며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가 그토록 지지했던 미국 기업의 부정행위가 폭로됐으니까요. 마이클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다고 믿었지만 결국 거짓을 도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어요.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가졌던 신념이 오히려
자신을 눈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퀄리티 배터리의 윌슨이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지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탐욕을 포장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특히 이노셀 직원들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어요. 1,8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자신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성실한 미국인 근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자책했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주장했던 에너지 자립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을 배척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협력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것도 사실은 이런 건전한 경쟁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제품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건 말이에요. 그때 마이클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퀄리티 배터리의 윌슨으로부터 몇 차례 접촉을 받았었다는 것이었어요. 윌슨은 마이클의 환경운동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한국산 배터리의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었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은 당시에는 그것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이 윌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후원금은 받지 않았지만 윌슨의 논리에 동조해서 반외국 여론 조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마이클의 정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이노셀 같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배타적인 자국주의가 아니라 개방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자립은 중요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져야만 독립이야. 거짓된 정보나 편견에 기반한 정책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과 협력만이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마이클의 변화가 진정성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그의 의지가 존경스러웠어요. 이런 변화야말로 이번 사건이 가져온 가장 소중한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노셀이 미국 정부와 신뢰 회복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에너지부 브리핑룸에서 이 발표를 지켜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협정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습니다. 이노셀은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오히려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와 국방부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이는 이노셀의 기술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완전한 신뢰 회복을 의미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이노셀은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의 차세대 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총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배터리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하나였어요. 박진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고용 계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클러스터에서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해고됐던 1,800명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2만 8천여 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듣고 감격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일자리를 잃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으니까요. 특히 조지아와 미시간의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술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상호 의심과 불신 대신 상호 이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노셀이 미국의 중소배터리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이클이 추구했던 진정한 에너지 자립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협정 체결식에서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국제협력이야말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제가 조사관으로서 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새로 설립하는 미한 청정에너지협력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것이었어요. 양국 간의 에너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이런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이 새로운 임무를 받으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번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마이클도 이런 변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환경운동단체는 이제 건설적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신했어요. 외국 기업을 배척하는 대신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바꾼 거였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이노셀과의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미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선진 배터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미국 배터리 기술 발전을 이제는 협력을 통해 이루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코얼리티 배터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청문회 이후 연방정부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여러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어요. 윌슨 CEO는 사기와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신화에너지의 모조품 제조 공장은 중국 당국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국제적인 압력과 중국 정부의 브랜드 보호 정책이 맞물린 결과였어요. 이는 국제 협력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고됐던 이노셀 직원들의 복직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이 더 나은 조건으로 회사에 돌아갔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특히 R&D 센터의 연구원들이 중단됐던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깊었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던 톰 워커라는 엔지니어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꿈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썼어요. 진실을 밝혀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사 인사들을 받으면서 저는 조사관으로서 일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숫자나 통계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였습니다.